Зірка щирої любові доброти створюєш той світ, де від щастя серце полум'ям горить. Тільки я, тільки ти, паралельні світи, нас єднає мелодія та різні кольори. Кожен день і щоночі мрію зустрітися з тобою, всесвіт, співай зі мною. Whenever I'm true, I'm crazy, child. Oh, сонне, сонне, чаба. We're made of each oth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My universe. You are my universe. I just want my universe. You are my universe, and my universe. (2021년) 12달 작은 강의 마지막 강의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방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은 노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컬러 뮤직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BTS 노래죠. BTS와 콜드플레이의 노래 My Universe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왜 들었냐?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컬러 뮤직이라고 하는 이 노래, 이 그룹은 정말 많은 노래들을 커버했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고 하는 알렌 워커의 노래라든지 많은 노래들을 커버하면서 정말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쓰고 우크라이나어를 쓰지만 그럼에도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방금 아까 봤듯이 한국어로 본인의 언어를 번역해서 따라 불러서 한국어까지 보여줬죠. 정말 음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 음악이라는 그 리듬감 하나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그룹이 이 My Universe라는 노래를 커버하고 나서 콜드플레이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합창단 여러분, 마이 유니버스를 이토록 믿을 수 없는 버전으로 만들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크라이나로 했던 랩이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콜드플레이의 노래이고 BTS도 함께 참여를 했죠.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팀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 노래 한 곡으로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곳을 촬영했던 곳이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 뒤에 기둥들이 막 보이고, 맞죠? 그 기둥들 사이로 빛이 막 뿜어져 나오고요. 도대체 여긴 어디인가? 라고 저도 엄청 궁금했고요. 여러분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러시아, 우크라이나어까지 섞어가면서 이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드니프로라고 하는 마을의 라이트 플라워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드니프로 라이트 플라워라고 하는 이곳 명칭은 원래는 옛날에는 공장이었어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소련 연방의 하나의 자그마한 국가였고요. 이때 당시에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구조물을 없애기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 구조물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 기둥에다가 레이저 빔을 쫙 다 설치해서
독특한 관광 명소로 만들게 됩니다. 이곳을 여러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가게 된다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빔을 한번 즐겨보는 건데요. 방금 여기 안내에 나와 있듯이 축제부두나 아니면 세브첸코 공원의 전망대에 가서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스캔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꽃을 내가 보고 싶은지, 얼마만큼을 보고 싶은지 지속 시간을 고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자선 기부를 합니다. 내가 얼마가 됐든,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얼마 정도 일정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면 바로 불꽃놀이 기술을 내 핸드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켜고 그 불꽃놀이 기둥을 향해 비추면은 내 핸드폰에 보이는 거예요. 그 기둥, 그 빛 기둥들이. 그러면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 맨 처음엔 공장이었죠. 이 공장이었던 곳을 개발해서 빛 공원으로 만들었고요. 엄청 관광단지로 만들었고, 그 관광단지를 통해서 벌어지는 많은 수익금들을 바로 이 키도라고 하는 2012년에 설립된 어린이 자선단체의 돈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노래 한 곡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BTS의 노래 한 곡에서 그 노래를 보면서 그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키도라고 하는 어린이 단체를 또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기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BTS 노래를 이곳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른 많은 수익금들, 그리고 채널 많은 조회수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수익금들이 당연히 이 아이들에게 가겠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버려진 산업단지에서 피어난 하나의 희망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지? 어디에 있는 나라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요즘은 네이버 검색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 우크라이나라고 딱 치면은 보통 대한민국, 여러분 한번 지금 칠 수 있다면 쳐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국가 정보가 나옵니다. 또는 미국이라고 치면은 그 나라의 국가 정보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라고 치면은 국가 정보들보다 더 먼저 이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소식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뭐 깡패 대국이 되는가? 이런 것들. 뭐 나토와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이 논의하고 있다. 막 이런 것들,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들을, 긴박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이. 현재 이 우크라이나 상황인 거예요. 방금까지 BTS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를 외쳤던 많은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 그 우크라이나가 정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쳐들어갈지 안 쳐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러시아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고 있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적 사유, 즉 노래 한 곡에서, 내가 이 컬러 뮤직이라고 하는 이 노래 한 곡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디지?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지? 고민해 본다면 우크라이나라고 한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잦은 소규모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들을 통해서, 그 전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래 한 곡에서 느낄 수 있는 공적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2021년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2022년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희망을 또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선 올 한 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구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2021년에 검색을 하다가 하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우리로 치면 검색 순위인 거죠.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필기가 가능하다면 그 많은 검색어들 중에서 내가 좀 이런 게 검색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검색이 좀 많이 됐구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필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면서 올 한 해 2021년에 어떤 단어들이, 어떤 문장들이 검색이 제일 많이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year has been extremely challenging for me. I am broken. And I am healing. I'm here at the memorial wall. I wanted to do something to remember my mum. For some reason, I'm having anxiety. Obviously, it's normal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right now. I think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You can get through it, and if you can get through it, there's a greater reward on the other side. Just like anybody else, I'm just trying to do my little part to try and save my community. I'm just really excited we're back open. And I am smiling under my mask. Incredible scenes on the day the fans came back. Welcome back to the theater. You guys, it's been so long. You're looking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you're just like, there I am. Be your best. Never, ever, ever stop dreaming. I don't care what they tell you.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matter as to count 3 find the defendant guilty. We are not drowning. We are fighting. We cannot keep quiet about climate injustice. No action is too small. We just have to band together as a community and get people's lives back. Even as we grieve, we grew, even as we hurt, we hope that even as we tire, we try that we'll forever be tied together, victorious.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 검색을 하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검색을 합니다. 2021년 동안 정말 많은 검색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거, 누군가를 애도하는 방법.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를,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애도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봉쇄령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하는 궁금증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How to stay strong. 자신의 정신건강을 보살피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 회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나요? 나 자신이 되는 방법, 나 스스로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돌아오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상황을 그리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또는 앞으로 나가는 방법,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증후를 멈춰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기후 위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계속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시선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한 청소년으로서 가장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1월달, 우리가 12월부터 1월이었죠. 대한민국 전역을 분노를 끓게 했고, 그리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외쳤던 많은 사건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 그리고 자식을 키운 부모 누구라면 당연히 분노하고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동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또 대한민국에서 입양 아들의 그런 현실,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었고요.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었죠. 1월달 올해 드디어 백신이 개발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많은 백신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령층 의료진 우선으로 접종을 한다라는 고민들이 많이 나왔었죠. 보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 평화를 바라면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미얀마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점점 3월이 돼가면서 백신이 도입이 됐고 뭐 소방관, 군인, 의료진들 우선으로 접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곳은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뭔가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화장터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이 인도 수도의 화장터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화장터가 불이 꺼질 날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계속 더 이상 태울 나무가 부족해서 사람을 태울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처해진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는 백신이 있고 국가에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의료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잊으면 또 안 되겠죠. 2021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4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극에 달았을 때 아시아인 징후가 심해집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길을 가다 맞기도 하고요. 폭행당하고 뭐 금품을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 전역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왔다. 이것은 모두 아시아인들이 한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아니었죠. 과연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이렇듯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많은 사건들 중에 아시아인 중을 멈춰라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달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 그린피스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 해양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되면은 30년 동안 먹을 수 없다. 30년 동안 우리가 바다에 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14살, 19살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 거의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바다에 있는 생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심. 그렇다면 이런 오염수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또 6월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공부를 제일 잘해야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혐오와 차별이 나는 혐오하지 않아,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바라보는데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청소하고 있는 분들, 우리 학교에 요즘 학교에 그 소독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랑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받고 계신지, 최저임금 받고 계신지, 굳이 그렇게까지 받지 않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런 관심이 결국엔 혐오와 차별을 일으켰고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2022 도쿄올림픽. 올림픽 최초로 무관중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무관중 경기는 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달을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는 국내 첫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뚫고 델타 플러스 변이가 점차 확산이 되었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꿈꿨던 부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었죠. 그래서 다치고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 살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려왔고요. 이 미라클 작전은 성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한 나라도 있긴 합니다.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에 실패해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냐에는 바로 서로의 믿음과 희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던 이 사람들은 지금 전라북도 무안인가요? 네. 전남이군요. 전남 무안에 한 작은
빌라나 이런 것들에 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작전이 정말 성공했어, 좋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또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다면 이 사람들 마주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 건네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건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이 또 9월에 핫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연령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왜?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리뷰합니다. 리뷰하고 알려주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오징어 게임의 잔인성, 또는 이 오징어 게임의 재미, 또는 이 오징어 게임의 그런 놀이들에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이유는 바로 경쟁, 1등만 기억하고 1등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과연 경쟁은 공정한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와, 저 초록색 체육복 예쁘다, 초록색 체육복 나도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 오징어 게임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지? 라는 것까지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죠.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식당도 잘 못 가고 정말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다 라는, 잃어버린 세대다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닌 웰컴 제네레이션입니다. 환영받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웰컴 제네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희망 메시지를 줬고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에 힘입어 우리가 10월 달에 단기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그쵸? 점점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일상 회복에 돌입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까지도 백신 접종을 권유합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맞으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어린이들 맞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고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많은 불안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들어가고 많은 식당들이 문을 열고 다시 단체 모임을 가지고 했지만 아직은 일렀죠. 11월 국내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공에서 첫 발견이 되고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놨죠?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권의 침해다 라고 하는 것들, 과연 청소년이 왜 맞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들, 어른들이 다 맞으면 되는, 80%의 어른들이 다 맞아주면 되는 건데 왜 청소년까지 맞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방역 패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많은 반발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거리두기가 점점 강화되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빚만 쌓여가고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러면서 12월 22일이었죠. 21일이었나요?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집단 시위를 광화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한 해를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건들에 좀 관심이 있지, 나는 어떤 변화를 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사유들, 우리가 아까 노래 한 곡에서부터 공적 사유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배우면서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 마지막에 박윤 선생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봤다면 우리나라 사건들만큼 중요한 당장 여러분의 삶 미래와 관련 있는 기후위기, 2021년의 기후위기 문제를 정다운 선생님께서 함께 같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12대 강강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황철주 선생님께서 앞에 우리가 올해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 중에서 사실 기후위기가 올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로 2021년을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말에 이런 기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스위스 글래치 인근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서 그래서 이것을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형 포장으로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조나스 주의 열대우림은 벌목으로 인해서 문별한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먹는 라면을 튀길 때 쓰는 팜유를 재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불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산불로 이어지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대우림은 사실 전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가속화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아주 고통을 겪었는데요. 올해 여름에 캐나다, 미국에는 살인폭염이라고 해서 54.4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 54.4도라니 사람이 거의 익을 수도 있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더위 때문에 산불이 또 일어나고 그것이 또 많은 이제 동물들한테 또 식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니까 이것도 끔찍한 일이지요. 올해 여름에 유럽에는 100년 만에 폭우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에는 크리스마스인데도 이 폭우에 대한 피해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국의 중부에 6개 주를 관통하는 대형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집이 마치 우리가 보는 뭐 블럭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엄청난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토네이도나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기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코프26이라고 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촉구하자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있었지요. 거기에서 또 그레타 툰베리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청소년들은 실제 이제 영국에서 열렸던 코프26에 또 목소리를 더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에 이제 은행가에 찾아가서 기후위기에 이제 일조하는 그런 기업에 돈줄을 끊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집회를 열기도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프26이 얼마나 많은 이제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도 참여자를 정리하면서 매회 열심히 참여한 청소년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는 사실 참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아주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정세청사와 함께 12달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2020년 정세청사의 주제는 Doing of 공간과 연대 사회를 위하여입니다. 공간과 연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영국에 있는 박용준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질문을 담아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용준 선생님 불러서 같이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조를 나눠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보자면은 그런 거예요. 영국은 다른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시 4인 숫자나 4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러면 숫자 4를 안 쓰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버블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버블. 그러니까 그게 뭐 5인이 됐든 6인이 됐든 한 가정 안에서 한 버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 누군가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그 전체가 다 뭐 격리 대상자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말하자면 생활 공간을 쉐어하는 사람 안에서는 뭐 그 4, 뭐 6인, 8인 이런 숫자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 물론 그런 숫자가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없이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도대체 그러면 4인은 핵가족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이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그러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숫자입니까? 2라는 숫자가 가장 전파를 막는 숫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했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고 지금 또다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적용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장시켜 보자는 내용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 이후 영국 같은 경우도 또다시 이제 피크를 치고 있거든요. 하루에 9만 명. 원래 새해가 되면 10만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뭐 새해까지 아직 2주가량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일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기를 우리가 지금 2020년, 정확히 말하면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년가량 코로나의 여파로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송두리째 바뀌어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겪었던 것도 어마어마하게 꽤 긴 시간이었는데 다시 2년 더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예견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전, 우리가 원래 BCAC 하면은 Before Christ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Before Corona로 해가지고 BCAC, 그러니까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뭐 말하자면 뭐 역병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국에서 쓰던데, 팬데믹 이후의 삶 자체가 이제는 도대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정확히는 이제 뭐 3가지 정도, 3명의 학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팬데믹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1년 또 이제 코로나 전체를 보게 되면 2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않았고 또 학교도 간헐적으로 갔고 물론 수능을 치기도 했습니다만 대학을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그 공백 상태가 일종의 100년짜리 빚이 되어 남았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뭐 굳이 수치로 환산하자면 1경이 넘는 정도의 우리가 문제적인 상황을 떠안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육 환경에서 보자면 더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속한 집단일수록 보다 더 큰 충격과 복원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사회적인 양극화, 교육 혹은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점점 더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일종의 코로나 블루라고도 표현하는데 일종의 우울감 같은 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의 양상 자체가 아주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만날 때와 벗고 만날 때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다를 테니까 사회적인 관계 맺기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생명 자체, 즉 생태학에 대해서 일종의 도전을 던진 거고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역병이 또 팬데믹이 또다시 유발된 것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뭐 이게 인수공통 감염이기 때문에, 즉 동물과 생활하는 이후로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말하자면 그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럼 도대체 이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말하자면 먹고 혹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앞으로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함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학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나 어젠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사유의 영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 경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가능하지 않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슬라보이 지젝이라는 학자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최소한 사유의 영역에서는 그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좀 허물어 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예전에 많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서구에서 마르크스적인 전통이거든요. 즉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 자꾸 머릿속에서 고민만 하고 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젝이라는 학자는 그 명제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막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라. 더 많이, think much라고 되어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잠깐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을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빨리빨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어떤 말하자면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닥쳤을 때 초기 대응, 특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코로나 이후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기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그 정부 정책의 혹은 정부 대응의 섬세함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더 가지고 조금 늦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게 지젝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더 많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함에 있어서 이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건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공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모두가 말하자면 갖고 있는 이제 이 이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결국은 개인의 이익, 나만 좋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 혹은 뭐 우리 국민만 좋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이후로 보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 닥친 이후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아주 많이 내왔습니다. 근데 지적은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문제이고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기본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시행을 했었죠. 또 동시에 그 이후에 많은 정부 정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달나라 화성까지 여행 가는 거잖아요. 이미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을 조금 높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칩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또 백신을 물론 우리도 맞고 있습니다만 그런 백신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시다. 라고 하는 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정 그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안 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혹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지와 같은 그 경계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을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성의 혹은 인간의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발현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이렇게 하루 동안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즉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적인 맥락에서 보면 혹은 지적이 말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이성을 끊임없이 발휘할 겁니다. 무언가를 학습할 때에도 발휘할 것이고요. 또 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하루 안에서도 많은 결단과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택들에 따라 선택의 상황에 마주해서 끊임없이 이성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이익만 혹은 내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더 공적이고 보다 더 보편적인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꿈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 뭐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이 나 좋으려고 그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기 위한 선택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데 지적이 볼 때 혹은 지적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인용하는 칸트의 맥락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사적으로 자기에만 좋으려고 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 범위를 확장시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반성적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었나?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와 같은 반성적인 이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도 던져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유의 힘을 가져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이 하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죠. 하라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뭡니까? 그러면 사유를 지적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성을 사용하는 사유를 하는 것의 목적을 공적인 것에 두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럼 하라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자와 맞닥뜨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이용해서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사피엔스라는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말하는 바 결국 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나는 것은 생각의 힘과 상상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인데 고립할 거냐, 협력할 거냐, 분열할 거냐, 연대할 거냐. 이 질문에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사, 즉 이야기라고 하는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하라리가 말하는 거. 그러면 지적은 공적으로 사용하라 이야기했죠. 하라리는요, 상상하라. 무엇을요? 이야기를 상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와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서서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상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실천이에요. 근데 하나씩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교육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은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프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뭐 그죠? 온라인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죠? 혹은 뭐 그것도 모자라서 핸드폰을 쓸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무슨 패드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자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과연 내가 나의 이성을 그죠? 사용해서 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하는 노력, 그 지적이 말한 것이 될 것이고 또 그러면 하라리가 말한 건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까지 이 교육 격차가 말하자면 충격으로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만 하는 걸까? 정부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만 하는 걸까? 나는 그럼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상상을 해보는 게 하라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두 번째 조언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거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생각하는 힘, 사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생존하게 되고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패턴, 그죠? 또 복잡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하게 되느냐.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제 생각의 시대, 즉 사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야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혹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혹은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그리면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다른 한 학자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라리가 한 말 아까 기억납니까? 방금 말한 거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내러티브, 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렌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이냐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 그렇다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뭐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한나 아렌트는 스스로에게 또 이 세상에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렌트의 답변은 이겁니다. 바로 생각한다는 거. 사유한다는 것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한다는 게 결국은 사유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밑에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고립이 아니고 이제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자, 이 말 딱 들으니까 누가 떠오르죠? 네, 앞서 언급했던 지적의 말이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렌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확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적인 맥락에서도 확장해라는 거예요. 즉 상상력, 똑같이 하라리가 얘기를 했죠. 그럼으로써 그러면 아렌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공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상상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한계를, 또 인식과 역사, 인류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하는 능력,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또 인간성만, 휴머니티라고 하죠. 인간성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 물론 아렌트가 살았던 시대는 나치를 지나온 20세기 마지막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죠. 그 분쟁과 대학살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렌트의 질문이었고요.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렌트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이겁니다. 즉 공공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대화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적에 말했던 것처럼 이성을 공적으로 활용해야만 하고, 이것은 목적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내가 사용하는 이 이성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공적인 영역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하라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고 상상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아렌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공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교실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는 그 대화의 과정에서, 즉 공동의 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숙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deliberation, deliberate 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반성적 이성 기억납니까? 이것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렌트는 뭐라고요? 공동의 노력으로, 다 함께 하는 노력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
되겠죠. 이 어두운 시절을,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칸트가 한 말이기도 한데 아렌트, 하라리, 지젝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칸트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즉, 이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와 서사와 상상력의 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다그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말 사소하게는 이 화면 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물론 용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옹색한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칸트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모든 내 온라인 수업은 화면을 켜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죠. 또 나는 모든 수업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내 공적인 이성을 활용하여 이 공동의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느냐가 칸트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한다.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천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죠. 그런 희망을 가짐으로써 선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도록 스스로 고무한다. 즉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천을 함으로써. 또 그 실천이 전파되게 되고 그 실천이 공유되게 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젝, 하라리, 아렌트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생각하는 능력 그 힘을 기른다면 이 코로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 흔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과제겠죠. 배우고 뭐 시험도 치르고 혹은 뭐 입시를 통과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실에서 혹은 인디고 서원에서 혹은 정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인문학적인 성찰의 힘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삶에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든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표지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망망대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지금이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 마스크를 벗고 이 팬데믹을 거쳐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제 더 이상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또 꾸려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 중요하겠죠. 그때에 이 망망대해 속에서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성을 공적으로 활용해서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 노력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 망망대해를 가로질러서 도달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생각한다는 거. 또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얻어서 체화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또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능력을 체화해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득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위로도 해주시고요. 또 자부심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내가 더 이 능력을 더욱 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짐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영준쌤 고맙습니다. 12자 자음 강의는 2021년으로 끝이 아닙니다. 네,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에는 1월 달이죠. 1월 달에 새롭게 1월 29일 날 토요일 오후 7시에 왜 주인공은 길을 떠날까라고 하는 책으로 용기 있게 나를 찾아가는 모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만나고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좀 더 특이하게 영화도 한 편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도 미리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 책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영화라도 보고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달에 이런 행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홍보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정세청세 기획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 자격은 14세, 19세 청소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2회 이상 참여했다면, 내가 정청도 참여했고 12 장학도 참여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다만 좋은 것들은 일단은 기자로서 내가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국내 유일한 청소년 인문학 잡지의 기자로서 글을 내가 실을 수도 있고요. 내 이름이 올라간 잡지에 글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12달 자강강의 책을 여러분이 직접 무료로 다 매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고 이런 청소년 토론이나 활동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신청을 해서 함께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청서 양식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해 1월 정청도 여러분들 카페에 곧 올라올 겁니다. 곧 또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행사로 만나봅시다. 네, 잘 가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